미국 MIT 출신 해상공학 박사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공항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무모한 도전이라며 코웃음을 쳤거든요. 하지만 직접 현장을 본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도 시도하지 못한 기술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울릉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베일리입니다. MIT에서 해상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보스턴 로건 공항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해상 매립 분야 전문가죠. 40대 중반인 저는 그동안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MIT 연구소에서 1940년대 로건 공항 해상 매립 확장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동료 교수인 존슨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존슨은 항상 세계 각국의 토목 프로젝트 소식을 수집하는 걸 취미로 삼는 사람이었죠. 존슨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라, 정말 황당한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이 바다 한복판에 공항을 짓고 있다는 거야. 울릉도라는 작은 섬에 말이지. 저는 당연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울릉도요? 우리도 로건 공항 확장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건 무모한 도전 아닌가요? 로건 공항 확장 프로젝트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보스턴 항만의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류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더 깊은 바다에 공항을 짓는다니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존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케이슨 공법이라는 걸 쓴다는 거야.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육지에서 만들어서 바다로 운반한 다음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지.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모를 리 없잖아요. 하지만 존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미국도 시도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인가?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정부에서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자문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저에게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거절하려 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밤새 고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라면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포항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을 가야 한다니 이미 지쳐 있었어요. 바다는 생각보다 거칠었고 멀미까지 심하게 났습니다. 이런 교통편으로 어떻게 공항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싶었죠. 그런데 울릉도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치 바다에서 솟아난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더군요. 저 구조물 하나가 16,000톤이라고 말이죠. 12층 아파트 3개 동을 합친 크기를 바다에서 10cm 오차로 설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로건 공항 확장할 때도 이렇게 정밀한 작업은 없었거든요. 현장을 더 자세히 둘러보니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만든 구조물을 바다로 운반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걸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배치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해상 크레인들이 마치 발레를 추는 것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 박 과장님이 더욱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포항에서 제작해서 52시간에 걸쳐 바다로 운반한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파도와 바람을 모두 계산해야 하고 조수간만의 차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닥 지형까지 1cm 단위로 측량해서 맞춘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날씨 예보도 24시간 체크하면서 최적의 시간을 찾는다고 하더군요. 조금이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며칠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로건 공항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언제부터 이런 노하우를 쌓았을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도 겸손했거든요. 경쟁의식보다는 경외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울릉도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지만 의료진들의 표정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전체 울릉도 주민 10,000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김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했는데 기상악화로 헬기가 뜰 수 없어서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새벽 2시였는데 환자는 고작 55세의 어부였다고 했어요. 만약 1시간만 빨리 본토 병원에 갔다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간호사장이 보여준 기록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날씨가 곧 생명이라고 말이죠. 배편도 일주일씩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 헬기도 바람이 조금만 불면 운항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구나. 미국에서는 이런 절박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30분 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료원 원장이 보여준 자료도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10년간 기상악화로 응급이송이 실패한 사례가 127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도 23명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이 숫자들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성 질환자들도 정기검진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이 한번 병원에 가려면 최소 3박 4일은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검사 하나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해야 한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울릉도 주민 김철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항이 희망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갈 수 있고 응급 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아내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도 큰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술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로만 이뤄진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선이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절박함과 간절함이 여기에는 있었습니다. 울릉도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학교였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정말 맑고 순수했어요. 전교생이 겨우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6학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아이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서울에 있는 아이들처럼 좋은 학교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찡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여기 아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본토로 나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배편이 불안정하다 보니 입시철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시험 날짜에 맞춰 미리 나가서 며칠씩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작년에 딸아이가 대학 입시를 치르러 갔는데 배가 끊어져서 일주일을 혼자 포항에서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17살 아이가 혼자서 말이죠. 모텔비만 해도 큰 부담이었는데 심리적 불안감은 더 컸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보여준 통계는 더욱 놀라웠어요. 울릉도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전국 평균보다 20%나 낮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날씨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5학년 담임 선생님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재능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기회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예체능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레슨을 받으러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고작이고 날씨가 나쁘면 그마저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란 바다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한 아이가 그림 옆에 써놓은 글귀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공항이 생기면 우리도 세상 구경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아이는 엄마 아빠랑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겠다고 썼더군요. 6학년 민수라는 아이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 하는데 의대에 가려면 서울에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공항은 정말 꿈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실어 나르는 통로였던 거죠. 울릉도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1200m였는데 안전성 때문에 1500m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300m 연장에 드는 비용이 무려 1조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서 만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 절약을 위해 1200m면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거든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박 과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500m가 맞다고 하더군요. 울릉도의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 더 긴 활주로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 강풍이나 안개가 낄 때를 생각하면 여유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종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이었어요. 지역 주민들도 의견이 갈렸어요. 빨리 공항을 완성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1200m라도 괜찮다고 했고, 좀 더 기다리더라도 안전한 공항을 원하는 사람들은 연장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시더군요. 한 주민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또 기다리라는 거냐고 하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아픈 사람들부터 살리자고 했어요. 반대편에서는 성급하게 서두르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기술자로서 현장을 둘러본 결과 1500m가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300m 연장에 1조 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생명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도 공항 안전 기준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거든요. 회의에 참석했던 항공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울릉도 특성상 돌풍이 자주 발생하고 시계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런 조건에서는 충분한 활주로 길이가 생명줄이라고 했어요. 조종사들도 여유분이 있어야 안심하고 착륙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순수한 관찰자에서 진실을 기록하는 증언자로 역할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정치적 논리보다는 기술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포항 케이슨 제작 현장을 방문한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공장 같은 곳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 개씩 완성될 때마다 축구장 크기만한 케이슨이 바다로 운반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제작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라 특수 해양용 콘크리트를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염분과 파도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재료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은 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내부 구조도 정말 정교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케이슨 내부에는 복잡한 철근 구조가 들어가는데 컴퓨터로 설계해서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배치한다고 하더군요. 한 개 제작하는데 보름이 걸리고 품질 검사만 사흘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운반 과정이었습니다. 거대한 케이슨을 바지선에 실어서 52시간에 걸쳐 울릉도까지 운반한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파도 높이와 바람 세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고 했어요. 운반팀 선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바다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24시간 기상청과 연락을 취한다고 하더군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대기한다는 거예요. 1만 6천 톤짜리 구조물을 바다에서 잃어버리면 큰일이거든요. 설치 과정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수중 로봇을 이용해서 바닥 지형을 정밀 측량하고 케이슨을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다고 하더군요. 오차 범위가 10cm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미국 기술자로서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양 크레인 조종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대단한 실력자들이었어요.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몇십 년간 쌓인 노하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종사가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이런 큰 구조물을 바다에서 다뤄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통해 지금은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끈기와 노력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구나. 바다라는 거친 무대에서 펼쳐지는 정밀한 공연 같았습니다. 미국 기술자로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밀함과 효율성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받았을 때 울릉도 공항의 또 다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민간 공항이 아니라 독도 방어와 영해 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해 주더군요. 울릉도 공항이 완성되면 독도까지 헬기로 2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포항에서 출발해야 하니까 왕복 4시간이 걸리는데 울릉도에서 출발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하더군요. 독도에서 사고가 나거나 의료진이 필요한 경우 울릉도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날씨 때문에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영해 순찰 업무도 훨씬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양경찰이나 해군 헬기가 정기적으로 독도 주변을 순찰하는데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면 연료비도 절약되고 순찰 횟수도 늘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셈이죠. 관계자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주변국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 측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상징적 의미도 크지만 실질적인 방어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해양경찰청 관계자도 설명을 보태줬습니다. 독도 주변 불법 조업이나 영해 침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데 울릉도 공항이 있으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본토에서 출발해야 하니까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빠져나간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공항은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국경선이고 주권의 상징이었구나. 미국에서도 국경지대 공항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 봤지만 울릉도 공항만큼 전략적 가치가 큰 곳은 드물다고 생각했어요. 한 젊은 해군 장교가 말하더군요.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땅을 우리 세대가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 말에서 한국 군인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쏟는 열정과 의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미국 사람으로서도 그런 자세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밤,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쓴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순수한 마음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공황이 생기면 아빠가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할머니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순수한 바람 앞에서 전문가로서 쌓았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썼더군요. 우리 섬에 비행기가 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울릉도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어요. 아이들의 자부심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습니다. 정말 대견했어요. 5학년 여학생이 읽은 편지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언니가 고등학교 가려고 집을 떠날 때 많이 울었는데 공황이 생기면 주말마다 집에 올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가족이 떨어져 사는 아픔을 아이 눈높이에서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비행기 타고 육지 나가는 걸 꿈꿔왔다고 하시더군요. 평생 배로만 다녔는데 하늘로 나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항은 우리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이 섬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준다고 했어요. 정말 절실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고서를 써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말이죠. 기술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의 해상항공 기적이라고 말이죠. 기술보다 강한 건 사람의 의지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열정과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MIT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기술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구나. 울릉도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간절한 바람이 바다 위에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미국 전문가로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